데이터 센터 슈퍼사이클 때처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 뭐냐 그러면은 AI 반도체를 무조건 살아요. 구글이 힌트를 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투자하는 게 덜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무조건 더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반도체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딱 하나만 봅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좀 기존에 올해 이제 노주라고 했던 많은 주식들이 흔들리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도주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국내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그런 주도주들이 전 내년에도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적어도 1년치 혹은 2년치를 땡기다 보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반도체 하이닉스도 비슷한 관점으로 HBM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정도를 선반영을 땡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래서 고점 대비 20% 30% 이렇게 좀 하락하는 조정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변압기를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부분에서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은 변압기가 HD 현대엘렉트릭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까지 쭉 상승하다가 2023년 8월까지 그때 고점을 찍고 6개월을 조정받았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실적이 좋네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올 초부터 랠리가 나온 게 그게 3월 랠리, 4월 랠리가 나왔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우리가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참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K엔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는 작년 여름에 고점 찍고 지금 1년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터와 변압기의 다른 점 뭐냐 그러면은 변압기는 여전히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YOY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YOY 증가세가 뚜렷한 섹터 라면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그 외에도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방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쭉 끌어올리다가 글로벌로 지수 조정이 조금 나오니까 차익 실현 영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한번 차트가 깨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땡겼지? 지금 우리가 나스닥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빅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얼마나 땡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 이게 차트가 깨졌을 때 차익 실현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부터 좋다라고 본 사람들이 차트 깨졌네. 매도 시그널이 나왔네. 이제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받아줄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어찌 보면은 바닥 지지가 나오고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바닥 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선반영이 좀 되었네 그러면은 아직은 기다려도 되겠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3개월 6개월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살만하네.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식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조선, 방산, 화장품, 변압기 이런 거 반도체까지도 지금 주도했던 애들이 또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걔들이 숫자가 늘어나요.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장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계절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곧 죽어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러가 좋은 말 그대로 돈을 벌면서 그 돈의 크기가 성장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올라간 애들은 대부분 실적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완전 실적 장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 뒤에 빠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스닥이라고 하는 혹은 뭔가 우리가 글로벌 지수 차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살짝 밀렸다가 결국 적정가가 얼마냐 해서 다시 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달렸구나. 변압기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대부분 200%씩 올라가다 보니까 150% 200% 올라간 게 1년에 150% 200% 성장하면 더 가겠죠. 근데 걔네들이 1년에 30% 40%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저는 국내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도 반도체 수출이 계속 늘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은 2020년도, 2021년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나오고 인터넷 속도가 개선이 되고 스마트폰이 성능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때가 뭐냐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때였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돈이 돼. 그리고는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이 실제로 큰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갑자기 슈퍼사이클이 왔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랑 지금 같은 그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LLM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걸로 돈이 되겠어요? 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 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코딩이 쉬워진다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렌더링도 쉬워진다. 3D 그래픽 작업도 엄청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AI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그러는데 과거 대비로 투입 인력 대비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나왔을 때 메타버스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메타버스가 그래서 어떤 효율이 있는데 효용이 있냐? 네. 이게 말 그대로 비용을 줄여주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거든요. 돈이 안 되더라도 비용을 줄여주는 것 자체도 돈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들한테 돈을 가져오게 되는 게 말 그대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데 지금의 AI 기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 내부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 앞서서 말씀드린 저는 구글이 힌트를 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투자하는 게 덜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무조건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무조건 더 투자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돈을 못 벌어도 과거에 데이터 센터 슈퍼사이클 때처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핵심 뭐냐 그러면은 AI 반도체를 무조건 살아요. AI 반도체를 돌리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지어랍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HBM 좀 약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여전히 캐파가 1등입니다. 그리고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 마이크론 수율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HBM3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중국형 물량입니다. 가장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미국형 물량에는 삼성이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이닉스는 HBM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자체가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 모든 종합적인 덩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여전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얘네들 돈은 잘 벌겠네. 하이닉스는 정말로 이번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구나. 두 가지가 같이 겹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반도체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AI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 투자의 붐이 꺾이는 게 보이면은 도망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팔고 도망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돈이 되든 안 되든 말 그대로 우리가 플러스가 나는 그걸 바라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일단 투자를 해서 내부에서 있는 그러한 비용을 줄이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기술을 무조건 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 상황은 저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쭉 정리를 해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주도주였던 화장품, 변압기,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까지 얘네들이 결국은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 환경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지난주에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다른 우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제 짐 켈러가 AI 칩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HBM이 없대더라 네. 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노이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팔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기준으로 중요한 기술적인 선을 좀 이탈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서학개미들이 벌써부터 또 엔비디아 또 많이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그 외 AI 관련된 기업들을 7월 초에 팔았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부분은 개별적인 기업의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으나 결국은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ARM 그런 기업들의 방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만 돌려보시면은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엔비디아가 올라주면 다음날 그대로 회복이 됐어요. 계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찍고 떨어진 게 실적 발표 전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부터도 어찌 보면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동시에 5일선, 11선을 동시에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5일선과 11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깨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AI 관련 대장주라고 불렀던 그런 기업들이 동시에 거기서 차익 시에 나오면서 글로벌로 매도가 나온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눈높이가 7월 초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4조를 때렸거든요. 보고서에서 4조 초중반을 때렸는데 그게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막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7월에 한 2, 3주 동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이 목표치가 이게 컨센서스 자체가 4조 중반대에서 5조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거기 5조 중반대를 맞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하기 하루 전날 어딘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5.8조가 찍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5조 후반대가 나올 거다. 그렇게 찍으면서 시장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거였어요.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거보다 네. 훨씬 높았다는 얘기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6조도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준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야 우리가 지금 4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6조 7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하이닉스 30만 원 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러한 어찌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약간 그런 목소리들이 저도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스닥의 조정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 실망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하이닉스 피크아웃을 외치려면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빠진 상태에서 하이닉스만 빠졌어야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글로벌로 상반기에 쭉 올라온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차익 실현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기술주를 매도하고 러셀 2000을 사라라는 이러한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나올 만큼 지금은 상반기 주도주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식이 항상 오를 수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같이 지금 다 매도가 터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에요. 짐켈러 같은 경우 어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게 본인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 근데 짐켈러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아이폰의 밑거름이 되는 아이폰의 베이스가 되는 반도체 설계를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는 AMD를 지옥에서 구해내신 분이에요. 그쵸. 그리고는 테슬라로 테슬라의 가서, 자율주행의 기초를 닦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본인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AI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엔비디아 때려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AMD 같은 경우도 인텔을 때려잡은 거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그 핸드폰 업계를 다 때려잡았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 업계를 다 때려잡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왜 대단해지고 있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AI 반도체를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TSMC가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캐파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 공정에서는. 그리고는 지금 AMD도 얘기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만들고 싶어도 주문을 넣을 수가 없다. TSMC가 우리가 주문을 넣으려 그러면은 단가가 안 맞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찌 보면 지금 엔비디아랑 성계약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물량을 엔비디아는 확보하고 있고요. 이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도 엔비디아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만들어만 줘. 우리가 다 팔게. 일단 어찌 보면 TSMC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다 맺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TSMC의 캐파에서 더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짐켈러 혹은 짐켈러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AI 반도체를 많이 팔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TSMC의 캐파가 언제 증설되냐라고 보시면은 그게 올해 말 이후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이 더 전단 공정으로 하시면은 ASML 역시도 장비가 업그레이드 교체가 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게 내년 돼야 나와요. 그 장비가 들어가서 제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생태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ASML에 필두로 해가지고 EUV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에서 AI 반도체가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헤게모니를 깨고 들어갈 만한, 엔비디아의 이 장벽을 깨고 들어갈 만한 그런 강력한 수요를 가진 AI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AMD 역시도 지금 2등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쿠다를 베이스로 쿠다에서 돌아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플랫폼이라는 힘도 너무 센 거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제시한 그 기술 표준 자체도 너무 센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표준을 제시할 만한 그런 기술과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짐 켈러가 등장한 게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 반도체의 레전드, 반도체의 전설이 왜 AI 반도체를 만들었느냐. 그만큼 이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완만하게 꺾이느냐. 인플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인플레가 완만하게 꺾이면 소프트 랜딩 얘기하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급격히 꺾이면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그 방향성도 인플레이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꺾일 거예요. 꺾여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 꺾이면은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라는 게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쯤에는 엔비디아 칩을 좀 싸게라도 사서 네.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눈앞에서 좀 보여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엔비디아 칩만 계속 비싸면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상황이 네.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이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꺾이는 속도가 어떤 지금 궤적을 그릴 것이냐. 네. 네. 이게 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뭐 아니면은 총마진 이익률 기준으로 보셨을 때 영업이익률이 60%대예요. 그러면은 매 분기 기준에서 막 2, 3%씩 떨어진다. 그럼 오케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 막 7%, 10%씩 빠진다 그러면은 망했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발표됐을 때 그걸 분석하는 시장 분위기가 야 여전히 시장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계속 고가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수요 완전히 둔화돼 버렸네. 이거 돈이 안 되나 보다.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데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의 반응을 좀 면밀히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엔비디아 꺾였을 때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은 AI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마다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적어도 올해는 엔비디아를 추월할 만한 기업은 안 보이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 추월할 만한 기업이 나오느냐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AI 반도체의 그런 수요 니즈가 줄어드느냐 이런 것만 계속 파악하시면서 팔로우 하시면은 저는 이번에 슈퍼사이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이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천천히 내려오느냐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시점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8월 중순까지 8월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8월 28일인가로 8월 밀렸어요. 28일 네. 이때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게모니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미국 주식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M7만 좋냐 뭐 얘기 나왔다가 이제 뭐 좀 빠졌다고 미우놀이 M7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저러블 세븐인가? 미저러블 세븐인가요? 근데 이미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는 구간 아닌가 싶긴 한데 나스닥 조정 사야 됩니까?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도 빠져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업사이드는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테슬라는 돈이 안 됨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특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오픈 AI나 구글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LLM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히려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챗 GPT와 제민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라마 때문에 메타의 오픈소스 무료 LLM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게 라마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오픈 AI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픈 AI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 GPT를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은 오픈 AI인데 오픈되어 있지 않죠. 그 내용이나 알고리즘이나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라마는 오픈되어 있는 소스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최근에 라마의 그런 라마의 추격이라고 해야 되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뭐 떨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로는 좋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네. 더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 내년 되면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칩을 제일 많이 산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한 두세 달 동안은 체크를 못 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마소랑 메타였어요. 왜 그렇게 많이 샀느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진짜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구글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과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달려야 한다. 그럼 다 이게 달린다는 정말 소리예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가 다 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적자를 보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돈 잘 버니까 때려박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걔네들의 성장률은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밤에 실적 발표 납니다. 네. 지금 촬영 시간 기준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최근에 4개 분기 EPS를 보시면은 EPS가 다 2.9달러예요. 4개 분기 동안 성장이 없습니다. EPS 성장이 없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그대로인 소리는 순이익은 역성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빅테크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에 뭔가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무서움, 두려움 이걸 다 돌려세우고 흥분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탐리 아저씨 되게 유명하시죠. 요새 정말 이제 귀신같이 잘 맞추고 계시는데 탐리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8월까지는 러셀 2000이 재밌을 것이다. 근데 딱 그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나스닥 기술주 못 가요라고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차트는 깨졌어요. 시장을 열광시킬 만한 내용은 다른 기업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 시장을 열광시킬 만한 이슈죠. 이게 말 그대로 AI가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에 나온대요. 연기된 거 이미 발표났죠. 그러면은 남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8월 28일, 아마 28일일 거예요. 8월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고요. 와, 이번에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와? 와, 이번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해? 얘들 연말 되면 이제 세대 교체도 되는데 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라고 하는 거야? 가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드웨어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막 이어질 때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판매하는 기업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사이클로 쭉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말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빅테크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그죠. 예, 우리 그때 250만 원, 뭐 분할 이슈에 뭐에 막 쭉쭉쭉 올라갔다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아마 환산 주가로 하면은 그때 3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그렇게 또 깨지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보였던 그 부분들. 지금 상황은 하드웨어를 주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드웨어 투자가 소강 상태로 갈 때 충분히 확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많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M7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M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막 돈을 벌 거다라는 기대가 엄청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미장 투자한 지 지금 그래도 한 7, 8년 돼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PER 40배인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PER이 40배가 됐습니다. 야, 저는 그래서 포워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한 35배, 30배 그 정도 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구분을 해주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M7 중에 사실 엔비디아도 M7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도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메타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오는 이제 구매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비싸게 사올수록 어닝이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네. 당분간 이 기업들에서 돌파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긴 좀 어렵다. 그런데 8월 달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엔비디아가 조정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 엔비디아조차도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20% 이상 받았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해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제 8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네. 한 달 동안에는 꼭꼭 이제 계속 물러 담아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인 거네요. 매크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매크로 관련된 변수들도 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시장이 앞서서 우리 팀원들도 말씀을 드린 게 연준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지표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7월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7월 인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9월에 빅스텝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시장이 어찌 보면은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시장 힘들어 보이니까 연준 형대 인플레도 충분히 떨어졌는데 금리 좀 빨리 낮춰주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연준이 인하합니다는 아니더라도 several times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이제. soon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우리는 곧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그것만 딱 들으면 시장이 그치 인하해야지. 최근에 FOMC 보시면은 FOMC로 인해 가지고 증시의 등락이 크게 발생하냐 그러면은 없어요. FOMC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은 지수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3년 같은 경우에는 매 FOMC를 무조건 지켜봐야 됐어요. 방향이 바뀌고 그때 이게 아래로 10%씩 움직이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리 다 알려줘가지고 그 전에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 M2 통화량을 누가 늘립니까? 2020년도에는 연준이 늘렸습니다. 지금은 재무부가 늘리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이 연준이 아니에요. 아하. 재무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긴장하는 거는 재무부가 3분기 채권 발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단기채, 장기채를 어떻게 낼 거냐 그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똑같은 게 항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2021년, 2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훨씬 중요했죠. 작년에는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인플레 데이터가 어떻게 떨어지는가도 매우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채권 발행량과 채권 발행 일정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게 뭔가 변곡점을 확 가져올 만한 거는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대통령이 변하고 난 뒤에 내년 되면은 은퇴를 하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재무부의 발언이 훨씬 더 셀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보실 때는 옐런의 발언보다는 재무부의 계획, FOMC보다는 재무부의 계획을 보시면서 매크로 지표에서도 실업률을 보시면서 계속 실업률을 중심으로 모든 걸 지금 다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중심으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딱 한 가지 YOY는 모르겠지만 MOM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인플레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그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되게 큰 이슈는 될 겁니다. 금리를 낮춰줬을 때 한 번 낮췄어요. 그러면 경기 박살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2번을 낮췄어요. 인플레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은 계속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인플레가 떨어지고 캐나다 인플레가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인플레가 반등해버리고 미국 소비가 반등을 해버리면은 인플레 얘기는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연준은 약간 해주긴 해줄 건데 보수적이야. 좀만 참아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은데 우리 금리 좀 빨리 낮춥시다. 하고 연준이 낮추는 순간 인플레가 튀면 시장이 발작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고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양 그런 거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매크로 방향성은 뭔가 시스템적인 급락을 우리가 좀 피하자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크로를 준비하는 거는 그쪽을 팔로우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연준이 그동안에는 돈을 찍어냈죠. 없는 돈을 찍어냈는데 재무부는 돈을 뺏어내죠. 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찍지 않습니다. 돈을 네. 뺐죠.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한테 네. 야 금리 더 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런 개념으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네.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싶은 데다 쓰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준이 돈을 어차피 얘네는 돈을 안 풀잖아. 돈을 가져가잖아. 네. 그러니까 돈을 푸는 쪽은 이제 정부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옐런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연준도 그리고 옐런도 이제 힘이 이제 마지막 힘이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이제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 카드를 언제 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전 세계적인 선거판에 있어서 딱 하나의 그
약간 지금 분위기를 짚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혐오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을 때 누가 나올 것이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센데 그 나온 사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다들 걱정을 했는데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지지율이 1% 차이로 바로 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로 반대를 찍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게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쵸. 근데 다시 해리스가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동률이 됐습니다. 박빙이란 얘기가 나와요. 재무부도 중요하고 연준도 분명히 액션이 중요하겠죠. 중요할 텐데 경기가 박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20-30% 폭락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혐오 정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이런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재무장관이 누구며 FOMC가 몇 시에 열리며 그 의장이 누군데 그 뉴욕 연은 총재는 누군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 압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SNS에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재무부와 연준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 뭔가 역사에 오점이 남을 만큼 큰 뭔가 이벤트를 뭔가 발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져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준이든 재무부든 나서가지고 부양할 수 있겠죠. 비싸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비싸서 좀 관망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당장 금리 인하를 7월에 0.5 하고 9월에 0.5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시장이 미쳐 날뛸 수는 없겠죠. 그리고는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 지금 저는 오히려 트럼프도 해리스도 코인 쪽에 대한 발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이미 다들 이미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네. 거기에서 본인들의 표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코인이다라는 판단하에 트럼프가 먼저 성공을 날리고 거기서 해리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게 중국과의 경쟁도 있겠으나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도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뭐 재무부 연준과 이번 선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 주가지수가 8월 내내 빠져가지고 뭐 나스닥이 15,000 가고 S&P 여기 다시 뭐 4,800까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연준과 재무부가 아주 큰 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빠졌다 다들 그 생각을 하시지만 S&P 500 빠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의 5% 정도만. 5% 정도만. 네. 어찌 보면은 코인이 아까 뭐 그레이트 리셋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부채 위기. 우리가 화폐가 정말로 이렇게 박살나는 그런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그쵸. 그렇죠. 떡상을 할 수 있겠죠.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미 자산가 혹은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접해받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비트코인을 공인하고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 적어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자산의 5%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매매도 좋고 아니면 보유도 좋고 그 정도로는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집값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집값 빠지면 큰일 나요. 왜냐면 너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주식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주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도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자산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테이버님 나와주셔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다 여쭤봤는데 그냥 후후후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병원 갔다 오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테이버님께 정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